자, 예. 자, 이번 주부터 개별 FTA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좀 쉬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별로 내용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막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하긴 하고, 그래서 개별 15개 FTA에 대한 어떤 의의나 내용에 대해서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이번 주에 좀 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FTA 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내용이 많고 핵심이 되는 FTA 원산지 규정 또 이제 살펴보고 아마 종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쉬어간다 라는 생각으로 개별 FTA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봐야 될 부분은 한칠레 FTA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FTA이고 2004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뜬금없이 칠레? 이 칠레가 우리나라의 어떤 첫 번째 FTA의 대상이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FTA란 거를 우리가 지금은 그 어떤 나라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나라, 많은 경제 공동체하고의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상황이지만 이때는 처음 해보는 거였단 말이죠. 이게 어떤 시장의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좀 우리나라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게 너무 큰 나라 내지는 경제력이나 산업 발전이 강한 나라하고 했을 때 우리가 관리하거나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멀리 좀 떨어져 있고 영향력 그렇게 크지 않고 우리 산업에서 미치는 파급 효과도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의 나라의 중에서, 그런 나라들 중에서 우리하고 FTA 맺으려 하는 나라가 필요했던 거죠. 쉽게 말해서 테스트 해본 거예요. FTA 맺어보면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느냐. 시험 성격이 강했습니다. 시범적인 성격으로서 체결을 했고, 남미에 있는, 어떻게 보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절대 칠레라는 나라가 뭐 시장 규모가 작거나 절대 그런 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보다 영토가 얼마나 큰데요. 길어서 그렇지. 거기는 전 세계에서 그렇게 긴 나라는 없죠. 뭐 더 그 칠레보다 땅이 넓은 나라는 많지만 남북으로 그렇게 좁고 긴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큰 나름의 또 시장 자체도 크고 하기 때문에 이제 FTA를 체결해서 남미 시장에 대한 진출의 교두보, 그리고 FTA를 통해서 우리가 시장 개방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대내외적으로 천명을 한 셈이죠. 그 전에는 우리가 좀 늦은 편이었어요. FTA 도입이란 게, FTA 제도 도입, 어떤 양자간 무역협정 체제의 도입이라는 것 자체가 200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늦은 편입니다. 늦은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공격적이고 빠르게 여러 국가 혹은 경제 공동체하고의 FTA를 확산을 했고, 뭐 지금은 뭐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절대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영역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이런 경우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EU하고 중국하고 인도, 이런 개별 국가들하고 FTA를 체결하고 있거나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나라들, EU, 미국, 중국, 인도를 다 FTA를 맺은 나라는 없어요. 한국 빼고.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잘 하고 있다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3번, 4번 슬라이드에는 한칠레 FTA의 협정문의 챕터명이 나와 있습니다. 챕터명이라는 게 이 이제 협정문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사안들을 다룬다라고 보면 됩니다. FTA마다 협정문이 다 있습니다. 뭐 많은 경우에는 뭐 400페이지가 막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국문 번역본으로. 뭐 그런데 대충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칠레 FTA 것만 가져온 게 뭐냐면 비슷해요. 그냥 뭐 몇 장 어떤 장에 어떤 내용이 있고 이런 것만 좀 달라지지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과 구성과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한칠레 FTA의 협정문의 구성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일반 조항이 나오고 두 번째 이제 상품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실 페이지 수로 봤을 때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게 이 원산지 규정입니다. 원산지 규정은 아마 거의 수업 말미에 우리가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통관 절차, 긴급 수입 제한 조치하고 반덤핑 상계관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WTO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WTO의 어떤 자유무역 시장 개방에 따른 어떤 보호 조치, 안전 조치로서 WTO 협정 안에서 반덤핑 조치라든지 세이프가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WTO 체제하고는 별개로 FTA 내부적으로도 이런 보호 조치, 무역 구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8장의 위생식물 조치, 그리고 9장의 표준 관련 조치, 뭐 기술 관련 조치라고 하는데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거예요. 8장, 9장은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어떤 산업이나 뭐 국민의 어떤 건강이나 여러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생식물 조치는 이제 아무래도 국민 건강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 그리고 표준 관련 조치는 어떤 기술이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물품을 만들고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국가마다 어떤 기술 표준 내지는 기술 제약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탄소 배출, 우리가 좀 우리나라는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이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좀 선진국들은 아무래도 스모그나 이런 것들을 먼저 겪은 나라들은 탄소 배출에 대한 어떤 경각심,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는 공감대, 사회적인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화력 발전소를 움직이지 않고 뭐 대체 에너지를 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쓰고 아니면 뭐 탄소 배출 저감 장치를 만들고 하는데 자동차에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로 6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 배기량 그거를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런 유로 6를 충족을 시켜야 유럽 시장에서 자동차를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술적 제약이 될 수 있죠. 기술적 장벽이 될 수 있죠. 무역을 통해서 그 나라 시장에 상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 국가의 그런 기술적 제약이라든지 기술적 기준 내지는 제약이 일종의 무역 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해 줄 것이고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혜를 줄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표준 관련 조치나 이런 부분에 담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투자 및 서비스, 뭐 투자, 서비스, 돈의 이동, 사람의 이동, 용역의 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뭐 13장에 보면 기업인의 일시 입국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보통은 웬만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여행 가는데 관광 산업에 의해서 관광 비자 받아서 관광 비자 자체가 필요 없는 나라도 있죠. 단기 여행의 경우에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 돈을 벌려고 나가는 경우 있죠.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아니면 뭐 장기간 그 나라에 내가 영주권이 없음에도 장기간 체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장기 체류를 위해서 사업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사업 비자가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FTA 체결 국가 내 그런 뭐 일시적인 입국이라든지 비즈니스 목적상의 방문이라든지에 있어서 비자 면제 조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서로 해주고 있습니다. 뭐 경쟁, 정부 조달, 지적재산권, 이런 정부 조달 같은 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뭐 제도적인 투명성이나 운영, 그리고 분쟁 해결, 이런 내용들이 보통 FTA 협정문을 구성하고 있죠.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다른 FTA에서도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칠레는 FTA를 체결하고 2004년도에 체결하고 나서 전체 품목 분류 중에 96%에 해당되는 품목의 수입 관세를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2004년에 발효된 FTA가 지금 2018년에 이르렀기 때문에 FTA가 벌써 발효된 지가 14년이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거의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저 중에 거의 한 80 몇 % 정도는 바로 철폐해요. 그러다가 몇몇 가지는 뭐 3년, 5년, 7년, 10년 후에 이제 점차적으로 관세를 양화하거나 면제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다 철폐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10년간의 비교를 보면 여기 이제 뭐 제가 뭐 그래프도 하나 가져왔는데, 수출과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양쪽 다 많이 늘었죠. 4배씩이나 늘었죠. 이런 거는 뭐 자연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느는 거 아닙니까? 4배 정도 느는 건 그렇게 보기 어렵죠. 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거고, 그 다른 원인은 당연히 FTA입니다. 자, 그리고 품목 분류 중에 96% 이 말이 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각국이 서로 다른 언어와 상관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 부르는 이름이나 명칭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혼란을 유도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무역을 통계내거나 관세 부과를 하는 측면에서 매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관세 기구라는 곳에서 WCO라는 곳에서 만들어 놓은 품목 분류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HS 시스템이라고 해요. 뭐 Harmonized System, HS 아니면 HS 코드, 뭐 우리말로 품목 분류 체계. 관세 무역 통합 품목 분류 체계 뭐 이렇게 부릅니다. 뭐 말은 많아요. 뭐 이걸 그냥 다른 말로 관세 율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관세법에 별표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얘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전 세계에 무역의 대상이 되는 물품들이에요. 물품들을 넘버링 해놓은 거예요. 분류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농산품, 뭐 화학 제품, 강물, 의류, 뭐 자파, 강물, 그리고 철강 제품, 비철 금속, 뭐 전자 제품, 정밀 기계, 자동차, 뭐 의료 제품 등등등 그 물품의 상품적인 상품 분류에 따라서 넘버링을 매겨 놓은 겁니다. 뭐 자세히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관세사 준비하는 친구 아니면 공부할 이유도 없고 알아둘 이유도 없어요. 솔직한 말로. 그런 게 이제 HS 코드인데, 뭐 품목 분류, 이게 한 전체가 6단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00개 정도 됩니다. 대략. 저도 정확한 개수는 생각이 안 나요. 기억할 이유도 없고, 한 5,0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5,000개의 이 안에 뭐 많아.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다 있어. 맥주, 와인, 양주 다 분류돼요. 커피, 녹차 다 분류된다고. 모든 무역 대상이 되는 물품을 넘버를 매겨가지고 분류 체계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중에 96%를 어떻게 했다? 관세 철폐를 했다. 그럼 4%는 영원히 양어를 안 했거나 10년보다 더 장기간 유예를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당연히 이 4%에 뭐 쌀이 들어가 있거나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매우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모든 걸 열었다고 봐야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두 번째 FTA인 한싱가포르 FTA입니다.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도에 발효가 됐고, 싱가포르란 나라가 뭐 도시 국가이긴 합니다만 동아시아의 가장 거대한 무역 허브이자 외환 시장이자 뭐 어떻게 보면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역 항구로서, 물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곳인데,
여기와 FTA를 체결했다는 거죠. 근데 이 FTA는 한싱가포르 FTA는 FTA를 체결했다는 데 있어서의 의의는 있으나 상품 무역적인 측면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싱가포르라는 나라 자체가 개방 경제입니다. 개방 경제. 개방 경제 체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물품의 수입 수출에 대해서 뭐 관세가 부과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어차피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중개 무역을 하거나 아니면 싱가포르를 거쳐가는 물품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거나 항구 사용료를 받거나 그렇게 돌아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뭐 관세 부과 뭐 우리를 향해서 시장 개방한 원래 시장 개방이 돼 있어요. 싱가포르는. 그러면 우리도 시장 개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시장을 싱가포르 물건에 대해서 싱가포르에서 수출되는 물건에 대해서 시장 개방을 해도 돼요. 왜? 메이드 인 싱가포르라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메이드 인 싱가포르 본 적 있어요? 만나본 적 있어요? 메이드 인 싱가포르를?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물건들 중에 대부분, 거의 대부분, 특히 유럽 쪽에서 바다를 통해서 건너오는 물건들은 싱가포르를 거쳐서 오는 거는 많아요.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져서 싱가포르를 거쳐서 들어오는 물건이 많을 뿐 메이드 인 싱가포르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의미는 없어요. 뭐에 대해서? 상품 무역에 대해서는. 싱가포르는 중간에 무역 거점이고 물류 거점인 거지 그 나라에 어떤 특정한 물품을 공산품을 만드는 산업이 있거나 농산물을 만들 수 있는 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싱가포르산 농산물 먹어봤어요? 해산물은 먹을 수 있겠지. 그 싱가포르까지 가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 무역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어. 근데 다만 서비스와 투자 시장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는 뭐 싱가포르 자본이 우리나라 들어오고 나가는 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싱가포르에 어떤 뭐 지사를 설립한다든지 그런 데 있어서의 시장 개방이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FTA가 한 에프타 FTA입니다. 에프타는 유럽 자유무역 연합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뭐 유럽 자유무역 협정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 어차피 번역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이 한 에프타 FTA의 국문명이 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럽 자유무역 연합 간의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말이 이상해요. 자유무역 연합과의 자유무역 협정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제가 뭐 재미삼아 한 칠레, 한 싱가포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식 명칭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뭐 미국 같은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 협정 뭐 이게 풀네임이에요. 우리가 풀네임을 쓰기가 귀찮아서 그런 거지. 자, 어찌됐든 한 에프타랑 FTA를 체결했는데 에프타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사람들이 있거나 지금 처음 듣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EU랑은 달라요. EU. 유럽에 있는 국가들인데 이 나라의 이 무역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가 네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위스고요. 두 번째 노르웨이고요. 세 번째가 리히텐슈타인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을 텐데 스위스 옆에 조그마한 뭐 내가 실제로 방문을 해보지는 않아서 어느마한 사이즈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글쎄요 서울의 1개 구보다는 작을 거예요. 최소. 스위스의 외교 국방을 다 맡긴 약간 위성국가 개념으로서의 옛날 유럽 중세의 일종의 봉건 국가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뭐 그런 나라들 많이 있죠. 뭐 룩셈부르크도 그렇고 안도라도 그렇고 모나코도 그렇고 왕이 아니야. 거긴 또 보면 룩셈부르크도 그렇고 모나코도 그렇고 여기 리히텐슈타인도 그렇고 왕국은 아니야. 뭐 듀크덤이죠. 공국 뭐 이렇게 부르죠. 공작이 다스리는 나라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나라가 아이슬란드죠. 아이슬란드. 아일랜드가 아니고요. 아이슬란드입니다. 이번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에서 아주 돌풍을 일으켰다. 물론 16강에 올라가진 못했지만 그 있죠. 축구 감독이 뭐더라? 뭐 영화 감독이었나? 그렇고 골키퍼 원래 직업이 소금 장수고 전체 국민 인구수가 뭐 30만 명대인가? 뭐 도봉구 인구만한 나라가 월드컵 32강에 와가지고 선전을 했고 1승 하긴 했죠. 16강을 못 가서 그렇지. 바이킹 바꾸시고 그죠?
그리고 그 저기 뭐냐 꽃보다 청춘에서 오로라 보러 갔던 그 나라, 예, 거기 그 나라 거기에 무슨 산업이 있습니까?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관광 산업이겠죠. 관광 산업하고 여러 가지 뭐 자원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수출입을 할 텐데 사실 이 에프타가 있는 이유가 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1960년대에 그 당시에 서독하고 프랑스가 중심이 돼서 유럽 경제 원래는 그 석탄 그 알자스 로렌 지방의 그 석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얘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유럽 경제 공동체로 커지고 그 유럽 경제 공동체가 EC가 되고 그다음에 그 EC가 EU가 출범하고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그 서독과 프랑스의 헤게모니에 대해서 조금 삐딱선을 탄 나라들끼리 모여서 만든 게 이거였어요. 그래서 뭐 영국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사실 여기 보면 뭐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국은 빼놓고라도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방 진영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중립 진영에 속하는 유럽 중에서도 스웨덴, 스위스 다 이거 영세 중립국이잖아요. 그런 나라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하다가 EU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EU가 그러면 아무래도 구심력 이게 생기죠. 그래서 나머지 나라들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오스트리아나 포르투갈은 다 탈퇴를 했고요. 결국에는 스위스와 그 비슷한 나라들 노르웨이나 리히텐슈타인이나 아이슬란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절대 무시할 수준이 있는 게 아니죠. 이 나라들이 정말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뭐 8만 달러에 육박하는 그런 크진 않지만 작지만 잘 사는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FTA를 체결했다라는 거고 사실 이 나라들하고 FTA를 체결한 이유에는 EU하고의 FTA를 체결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어떤 시범적 사전적 테스트 성격이 좀 있었습니다. EU하고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EU랑 체결하기 전에 해본다라는 취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 애프타 FTA부터 이야기되는 부분이 여기 의의의 한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한 관세 특혜. 지금 이제 개성공단이 지금 중단된 상태고 뭐 여러 가지 유엔 안보리 제재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직 재개가 되고 있지는 않는데 한창 이게 개성공단이 만들어져서 제품을 생산할 때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이 과연 어느 나라 제품이냐의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자본이 들어갔지만 북한의 노동자들과 북한의 지역에서 북한의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의 자본을 가지고 물품을 생산을 하니까 그거 뭐 좋게 해서 우리나라 제품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철저하게 우리 쪽의 입장이고 우리 쪽의 시각이고 우리 쪽의 바램일 뿐이에요. 다른 나라의 입장이 돼보세요. 그건 아무리 좋게 봐줘도 메이드 인 DPRK입니다. 그 제품은. 그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중국에 현지 공장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물품을 생산했어요. 그거는 메이드 인 베트남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나라 자본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에서 만든 생산품은 북한산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헌법 체계로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을 실체적으로 존재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북한이나 뭐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의 시각일 뿐이라니까. 외국 사람 눈에는 한국은 한국, 북한은 북한이야. 그런데 이거지. 북한산 물건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해달라는 거죠. 우리 입장은. 그거를 받아줍니다. 그게 개성공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성공단에서 만든 물건을 메이드 인 코리아처럼 특혜 관세를 적용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받아줘요. 오케이 해줍니다. 그게 지금 그 얘기예요. 자, 뭐 그런 내용들이 담기고, 그래서 뭐 상품 양호. 사실 근데 뭐 스위스의 뭐 주력 수출 상품이란 게 뭐 시계 내지는 뭐 있을까? 뭐
뭐 맥가이버 칼, 뭐 산업이 그렇게 큰 나라들이 아니에요. 이 나라들이.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나 투자 측면에 있어서 시장 개방 그리고 인적 교류적인 측면에서 어떤 전문 기술, 전문 라이센스에 대한 인정 이런 분야들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전문 기술직을 서로 인정한다, 교류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서비스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협정. 그 서비스 투자 협정은 노르웨이는 빠졌어요. 한 FTA에서는. 그래서 나머지 세 나라하고 이제 투자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투자자 보호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규정된 FT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출범했던 한 싱가포르 FTA나 한일 BIT 수준의 시장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죠. 한일 BIT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 간에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문제, 한일 간의 국민적인 뭐 어떤 뭐 정서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FTA가 체결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체결하겠다라고 하는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일 간에 투자자 협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BIT라고 해요. 양자 간 투자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존재합니다. 그 수준으로 이제 시장 투자에 대해서 투자 자유와 투자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 아세안 FTA입니다. 2007년도에 발효가 되었는데 요게 주의할 점이 상품에 대해서만 2007년도 6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경제 공동체죠. 10개국들이 있습니다. 이 10개국이 여기 지금 강의 자료에도 나오지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도 있지만 뭐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미얀마라든지 브루나이라든지 좀 저개발 국가, 개발도상국들이 끼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의 어떤 산업 수준과 소득 수준의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입장 차이가 컸고 그 입장 차이에 대해서 원만한 타결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상품 무역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발효가 됐고요. 서비스 투자는 2년을 더 끌어서 2009년 5월과 6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2007년도 상품 무역 타결됐는데 그때도 협상이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 나라들 9개 나라가 모두 다 찬성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태국이 서명을 미루다가 이제 외교적인 노력과 설득으로 이제 상품 무역만은 일단 통과시키고 나머지 서비스랑 투자는 좀 더 얘기하자 해서 협상이 더 뒤로 연장되어서 2009년에 발효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조금 뭐 그 시장 개방의 정도에 있어서는 조금 약하긴 합니다만 2007년도와 지금 우리 거의 한 10년 됐죠. 이 한 아세안 FTA가 발효된 지 한 10년이 됐는데 그 우리가 체결한 FTA 상대국들 중에서 그 FTA 체결하고 나서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한 정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다 개발도상국이고 그냥 자원 생산국이고 뭐 그런 정도였지만 지금은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해서 많이 소득 수준도 올랐고 산업 발전도 많이 이루어졌죠. 그런 측면에서 시장도 많이 커졌고 그래서 아세안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세계의 공장이 아세안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협정이 체결되고 그러니까 이게 협정이 쪼갈려진 거죠. 기본 협정을 모법으로 해가지고 상품 협정부터 먼저 하고 서비스 투자는 나중에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인도 세파. 자, 세파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해요. 포괄적인 경제 동반자 협정. 그래서 뭡니까 이건? FTA랑 거의 유사해요. 유사 FTA입니다. 유사한 FTA인데 이게 그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어떤 명칭을 좀 거부감을 느낀 인도 측 요구에 따라서
경제 공동체 내지는 경제 동반자, 파트너, 이 P가 파트너거든요. 경제 동반자, 너랑 나랑 경제적으로 파트너다, 파트너를 맺었다, 그런 협정이에요. 좀 뭐 명칭의 차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그 명칭만큼이나 시장 개방의 정도나 어떤 관세 양어 스케줄, 이게 되게 유예 기간이 길어요. 한인도 세파가 좀 장기간에 걸쳐서 관세를 인하하고 철폐하는 스케줄을 갖고 있죠. 하지만 인도라는 거대 시장, 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죠, 중국에 이어서. 그래서 이 거대 시장에 어떤 무역 협정을 통해서 시장 개방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아세안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포텐, 잠재력, 시장 잠재력이 원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들의 어떤 시장 진출을 통해서 시장 개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의로서 한인도 세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세 철폐하고 뭐 내국민 대우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좀 이게 개방의 정도가 조금 낮은 편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서비스 무역도 다른 FTA 같으면 이렇게 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시장을 개방한다. 다만 어떤 산업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한인도 세파는 이런 거예요. 요거 시장 개방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정도가 다른 FTA에 비해서 낮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포지티브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게 한EU FTA입니다. 한EU FTA.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장이고, 우리한테 있어서 뭐 한미 FTA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FTA였고, 그리고 15개 FTA 중에서 그 FTA가 성사되는 데까지의 가장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있었던 FTA입니다. 물론 한미 FTA가 오래 걸리긴 했어요. 한미 FTA가 협상 타결부터 발효될 때까지 거의 뭐 한 4년 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한미 FTA 경우에는 협상은 빨리 끝났어요. 2006년쯤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한미 FTA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반대, 경제적 이유로 인한 반대보다는 국내 내부에 정치적 반대로 인해서 이게 국회 비준이 미뤄지다가 한참 뒤에, 이게 원래 처음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 했죠. 노무현 대통령 때 하다가 뭐 안 되고 여당에서도 반대하고 뭐 이래가지고 잘 안 되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와서 이제 발효가 됐고, 그거는 협상의 과정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국회 비준이 어려워서 그랬지. 근데 이제 한EU FTA는 뭐가 문제였냐면, 이게 EU가 28개 나라입니다. 28개 나라. 28개 나라가 모두 다 동의해줘야 돼요. 어느 한 나라도 뭐 반대를 하거나 이러면 EU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심각하게 여러 가지 이 몇몇 나라들, EU에 소속되어 있는 몇몇 나라들이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어서 그러한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열 몇 개 국가를 돌고 막 그랬어요. 그게 찾아다니면서 다 설득하는, 이 28개 나라가 다 오케이 해줘. 아까도 한 아세안도 태국이 마지막까지 반대했어요. 태국이. 그러다가 협상이 됐고, 이렇게 다자 여러 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경제 공동체하고의 FTA가 큰 게 이제 아세안하고 그리고 EU하고 체결한 건데, 이런 경우에는 그 소속 국가들의 모든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이 EU 중에 영국이 지금 탈출했잖아요. 브렉시트를 했잖아요. 그 브렉시트 한 것 때문에 지금 한영 FTA가 연구 단계입니다. 지금 한영 FTA. 아마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바로 협상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한국 측도 그렇고 영국 측도 그렇고 한 EU FTA 수준으로 합시다가 될 거예요. 거의. 근데 법적인 절차로 EU에서 영국이 떠나갔기 때문에
예. 걔네는 이제 더 이상 EU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한영 FTA를 새로 맺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 예, 근데 아마 양국의 이해관계가 별로 뭐 상충되거나 뭐 입장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영 FTA는 영국의 브렉시트 탈출과 함께 거의 같이 발효될 수 있도록 될 겁니다. 영국도 그걸 바라고. 예, 그래서 EU 시장에 대한 어떤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제 한 EU FTA가 맺어졌고, EU가 엄청 큰 시장이죠. 인구도 많고 나라도 많고, 그리고 전체 GDP, EU 전체 GDP가 뭐 저게 몇 년도 기준인지 나도 가물가물한데, 뭐 2조 8천억 달러, 전체 명목 GDP가 2조 8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조 되나? 그죠? 내가 산수가 약해가지고, 그죠? 이게 내가 그런 게 있어요. 이 경영대 출신, 이게 재무관리나 회계를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1 더하기 1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죠.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어요? 회계 문제 풀다가 더 하잖아. 1 더하기 1도 더하고 있잖아. 그렇죠? 1 더하기 1을 해가지고 내가 근데 1 더하기 1을 했는데 자판을 잘못 눌렀어. 3이 나왔어. 그 3을 쓰죠. 뭐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요. 이거. 진짜로 회계사 준비하는 친구들은 보면 왼손으로 누르잖아요. 왼손으로. 나 오른손잡이인데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걔는 분명히 오른손잡이야. 그래서 오른손으로 펜으로 잡고 계산기를 왼손으로 두드리는 거야. 정확한 타격을. 그게 돼야 CPA 2차 쳐요. 뭐 놀래. 주위에 CPA 공부하는 친구 없어요? 물어봐요. 왼손으로 누르던데.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이거 할 시간이 없는 거지. 이거를 쓰면서 오른손으로 계산기를 누를 시간을 세이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양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 CPA 2차 된다던데. 내 친구 말로는. 아닌가? 요새는 또 몰라. 제 친구들이 CPA 되던 시절은 뭐 한 10년 전 뭐 이렇기 때문에 요새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 자, 어찌 됐든 그래요. 농담이었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EU는 몇 개였지? 20몇 개인가 빼놓고 품목 이거 5,000개 중에 20몇 개인가 빼놓고 다 열었어요. 거의 다 열었고, 우리도 뭐 진짜 몇몇 가지 빼놓고 쌀 이런 거 몇 개를 제외하고 시장 개방을 다 했습니다. 완전한 수준의 시장 개방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관세 철폐 스케줄도 되게 짧아요. 아마 5년 이내에 거의 다 철폐합니다. 관세를.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뭐 한EU 간에는 이제 관세 없는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문제가 이 한EU FTA가 어떤 이슈를 가져다 주는 게 한 가지가 인정수출자 제도입니다. 인정수출자 제도. 이게 뭐냐면 그 앞에 있는 한 아세안 FTA나 한 인도 세파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기간 발급합니다. 그 기간 발급이란 게 국가 기관이나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세관, 관세청, 세관 아니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공인된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됩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데 이제 뭐 애프타 FTA나 한 EU FTA는 뭘 할 수 있냐면 자율 발급을 합니다. 자율 발급이란 거는 그 물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만드는 걸 말해요. 어떤 특정한 형식이나 어떤 특정한 양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뭐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한미 FTA 하겠지만 한미 FTA 같은 경우는 그냥 빈 종이 쪼가리에다가 그냥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어떤 특정한 양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 EU FTA에서는 그렇게 자율 발급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인증 수출자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증을 받아야만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고 그 인증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에 한해서 특혜 관세를 적용을 해줍니다. 이게 당연히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그 인증을 받으면 그 인증되는 그 기간이 있고요. 뭐 끝나면 갱신도 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고, 6,000유로 기준이에요. 6,000유로 기준. 6,000유로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서
뭐 5천 유로 이러면 안 해도 되는데 6천 유로를 넘기게 되면 반드시 인증 수출자의 인증받은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만, 그게 한국에서 유럽으로 갈 때도 그렇고 유럽에서 한국으로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있어야만 특혜관세, 한 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강조하는 게 최근에 문제가 몇 번 됐어요. 인증 수출자라고 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 뭐 갱신이 안 돼가지고 그 리스트에서 누락된 사람이 자기는 인증 수출자인지 착각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세관에 들어와가지고 특혜관세 적용받고 해가지고 관세 없이 통관했는데 나중에 이게 밝혀져서 관세 추징당해가지고 나중에 관세 다 물어내고, 이게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한 EU 물품을 한국에 가져올 때, EU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국에 가져올 때 뭐 원산지를 속였거나 원산지에 대해 그 부품을 뭐 속였거나 다른 원산지 물품을 뭐 가로채기 해가지고 가져온 게 아니에요. 원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됐다면 당연히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인데 인증 수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특혜관세를 적용을 못 받았어요. 이게 법적인 절차 미비가 결국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안 되는 사건이 몇 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것들이 이제 주의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이게 FTA가 우리 어떤 기업 그리고 FTA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수출업자, 수입업자들에게 예전에는 이것이 대비해야 되거나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으나 사실 우리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의 주요한 수출입 상대국이고, 그리고 이미 특혜관세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적용 안 받고 굳이 관세 다 내가면서 무역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면 특혜관세를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FTA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서류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 기업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요. A라는 물건을 만들면 이 만든 물건 A 가지고 중국에도 팔아먹을 수 있고 미국에도 수출할 수 있고 EU에도 팔아먹을 수 있고 이랬어요. 그 물품의 어떤 프로세스나 생산 과정이나 스펙이나 굳이 달라질 이유가 없었어요. 물론 로컬라이제이션 때문에 그 현지화를 위한 어떤 제품의 변형은 있었지만 제품 생산 과정에서 아니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어떤 수출이 프로세스상의 차이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미 FTA는 한미 FTA, 한중 FTA는 한중 FTA, 한EU FTA는 한EU FTA고 각각의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그 각각의 FTA에 맞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야 되고 인증수출자 제도와 같은 준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다 기업의 부담으로 넘어오게 됐죠. 기업들은 부담을 합니다. 부담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분명하거든요. 관세 면제라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느냐. 규모가 크면요. 규모가 큰 기업들은 기업 내부적으로 합니다. 따로. 근데 규모가 영세하면 스스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런 프로세스를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게 뭐 관세법인 아니면 통관법인, 관세사라고 하는 전문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대비나 준비나 컨설팅을 하는 게 관세사거나 뭐 이런 업종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페루 FTA. 그래요. 한페루 FTA. 칠레에 이어서 우리가 남미 국가하고 맺은 두 번째 FTA인데 한페루 FTA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페루 시장에 대한 진출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페루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은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강석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이제 수입 원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만 무조건 잘 되는 게 FTA가 아닙니다. FTA 지금 체결한 FTA들 쭉 살펴보면 무역 그 FTA 발효 이후의 교역 현황 이런 거 보면 수출만 늘어난 FTA도 있고요. 수입만 늘어난 FTA도 있고요. 수출과 수입이 같이 늘어난 FTA도 있고요. 막 많아요.
정말로 수출보다는 수입 쪽으로 훨씬 많이 는 나라도 있어요. 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그러면 그게 실패한 FTA냐? 절대 그렇게 볼 수 없죠. 예전에는 만약에 어떤 구리라는 원재료가 있다고 칩시다. 예전에 다른 나라 구리가 우리나라에 많이 나는 게 아니잖아. 외국으로부터 가져와야 돼요. 철강석 우리나라에서 나는 게 아니잖아. 철강석 외국으로부터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나라로부터 철강석이나 구리를 가져올 때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기업들이 관세를 부과하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지금 뭐 칠레라든지 페루라든지 나중에 볼 호주라든지 호주에서 철강석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나라로부터 이제 철강석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들어올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세 부과 안 받고 철강석을 가져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수입이 증가되지만 사실 효과예요. 효과.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 구입 비용을 감소시켰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철강석이나 구리 같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국가들에게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거죠. 수입이 늘어서 우리가 손해 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FTA는 단순하게 수출과 수입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어떤 전체의 경제적 변화와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한테 수업 안 듣는 사람 중에 신문 기자 같은 사람들이 단순한 무역 통계 보고 어떤 나라하고 FTA 했는데 수출은 안 늘고 수입만 늘었습니다. 아, 이거 실패한 FTA네요. 그거는 정말 무식한 얘기예요. 그 수입이 왜 늘었는지를 봐야 돼요. 그 수입이 는 이유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들을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급증했다. 관세 부과 혜택을 관세 면제 혜택을 이용해서 그런 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효과랍니다. 그래서 이 FTA들 쭉 보면요. 15개 FTA가 있는데 이게 목적이 분명해요. 아, 거대 시장에 우리가 진출하기 위해서구나. 아니다. 아, 그 시장에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구나. 아니다. 아, 저 나라에 갖고 있는 부존 자원을 우리가 원활하게 수입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가만 들여다보면 성격이 있다고. 성격. 그래서 한 페루 FTA도 별거 아닌 시장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페루로부터 원자재 수입이라든지 그리고 이 남미 국가들이 지금은 거의 다 개발도상국이지만 제가 동남아시아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포텐이 있단 말이에요. 인구가 많고 잠재력이 있고 결국에는 개발을 할 것이고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진출해서 먼저 관세 인하 혜택을 통해서 시장 선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한페루 FTA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콜롬비아하고는 체결했습니다만은 메르코르수르하고의 FTA를 체결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그러니까 한EU FTA를 하기 전 단계에 한 애프터 FTA를 체결한 것처럼 메르코르수르하고 FTA를 체결하기 전에 칠레, 페루하고 FTA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럼 메르코르수르는 뭐냐면 저게 스페인어인지 포르투갈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 딱히 영어 외에는 다른 제2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일본어 좀 할 줄 알아요. 고등학교 때 일본어를 제2 외국어. 근데 그거는 제가 수능 시험 치고 끝나가지고 더 이상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제가 게임을 정말 좋아하지만 게임 때문에 일본어를 공부할 정도로 덕후는 아니에요. 그런 친구도 있어. 내 주변에 그런 지금은 이제 한글화 대폭발 해가지고 일본 게임이 한글화 돼서 다 수입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닌텐도는 안 해주네. 닌텐도는 쓰레기 회사고. 그래서 뭐 캡콤이라든지 반다이 남코라든지 일본 회사들 게임이 한국 한글화로 다 번역돼서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그냥 안 됐어 그게.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하는 거야. 일본 게임을 하려고 그런 친구들이 더러 있었어. 그 친구들 내 주변에 덕후들. 하지만 제가 그 정도는 아니라서 외국어를 잘 모르는데 이게 메르코가 마켓이래요. 마켓. 그리고 수르가 사우스입니다. 사우스. 그러니까 남쪽 시장이라는 뜻이죠. 어떤 나라들이 있느냐? 뭐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남미의 큰 나라들. 여기하고 FTA를 체결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떤 특정한 나라가 반대합니다. 그 나라는 어디냐? 이걸 알려져 있어요. 삼바. 펠레의 나라. 브라질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브라질이 그 남미 국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고 경제력도 가장 크고 아무래도 뭐 군사력도 그렇고 남미의 맹주죠. 남미의 맹주다 보니까 이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잘 안 되고 있어요. 메르코르수르하고는.
그래서 한페루 FTA는 이제 남미에 우리가 시장 진출. 그래서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콜롬비아하고도 FTA를 체결을 하고 있고 페루하고도 했다. 자, 뭐 그렇고, 그래서 요 정도 살펴봤고, 다음 목요일 날 뒤에 이제 한미 FTA하고 그런 것들은 강의 자료가 나가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